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이 끝이 됐습니다. 3월 31일의 마지막 날 화요일 아침 저는 책입니다.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갔던 치명적인 실수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패턴이 있다. 이 말은요, 제가 스티븐 레비츠키 그리고 데니엘 지블렛이라는 두 하버드대 젊은 정치학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 How Democracy Die, 이 책 머릿말을 압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죽인 실수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죠. 그러나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은 이유는 그런 실수를, 바꿔 말하면 그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했던 실수를 그 나라에서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던 통치자들, 후안 페론 같은 통치자들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잃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가 무수히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스트에게는 마찬가지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그 트럼프도 하니까, 아베 신조도 하니까 괜찮다는 것일까요? 방송은 하루 종일 정치평론가라는 자들이 홍콩에서는 영주권자 모두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방송입니다. 아직까지는 홍콩밖에 예를 들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들밀 필요는 없겠죠.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고 집에 가면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분장을 한 돈 퍼붓기입니다. 명칭이 어떻든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돈을 무차별로 뿌리기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하죠. 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청와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걸까요? 그것도 청와대 경제팀이 반대하는데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합니다. 왜 민주당엔 이 이상한 돈 퍼붓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까요? 진실을 모른다면 그런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진실을 아는데도 입을 다물었다면 그는 공모자입니다. 선거 때문이라면 그는 정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 이유는 잠재적 독재자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이념적 공모, ideological collusion, 이 이념적 공모로서 집단적 포기를 택한 주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독재자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경우다. 말하자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대중이 반색하는 돈 퍼붓기를, 그 폐해를 너무 잘 알면서도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주류 정치인들이 잠재적 독재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한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첨꾼이며 정상배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말입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는 망설이지 않고 헬리콥터 머니를 결정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유작작하던 미국은 이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미국에 상륙하자 졸지에 최대 확진자의 나라가 됐죠. 뉴욕의 길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90%의 구호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인 한 사람당 최대 1,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만 원을 주는데 17세 미만의 자녀는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가 됩니다. 총 소요 예산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2,648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이 안은 이미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고 트럼프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일본은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 때 소비 진작 명목으로 국민 1인당 12,000엔,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를 준 경기부양책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군요.
미국과 다른 건 취약 가구 위주의 현금 지급을 하고 매출 타격이 큰 자영업자를 위한 할인권, 상품권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선별적 지원이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지금 현금 지급 정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유명해진 곳은 홍콩이죠. 지난달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155만 원을 오는 7월 달에 지급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얼마 전에 6월 달로 한 달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26만 원과 미성년 아이 한 명당 약 8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살펴본 헬리콥터 머니는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아마도 오늘 문 대통령이 발표한 헬리콥터 머니는 미국 다음 정도 되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한국의 예를 들면서 돈을 살포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문 대통령은 어제 예고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바로 이 헬리콥터 머니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 명이면 40만 원, 두 명이면 60만 원, 세 명이면 80만 원,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5인 가족도 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인데 월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라고 하는군요. 가구 수는 1,400만 가구인데 인구로는 약 3,600만 가까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체크카드로 지급한다지만 조유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묻자 답이 이렇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유를 밝힌 대신에 결정 과정의 고충만 말을 한 겁니다. 대신 지급 취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다듬었습니다. 어려운 국민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선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여긴 때문은 아니죠.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여기다란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발언을 작성해주는 비서들은 국어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하자는 이유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당장 9조 원이 넘는다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30% 상위 소득층들은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어제 지원 대상 기준을 기자들이 묻자 청와대와 정부 모두 우왕좌왕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재부가 발표했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기재부는 아예 보건복지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려지자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은 괜찮았는데 이번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이쯤 되면 명색이 대통령 비서들인데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에 가장 공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과 전기료 등 준조세를 감면해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을 해서 중산층에 가치분 소득을 늘려주고 해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막상 문 대통령은 4대 보험 감면이나 전기료 납부 유예를 말하면서 그것도 영세 사업자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감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라고 해서 엄청난 갈등의 소지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원금은 추경으로 만들고 그 재원은 국채죠. 그러면 그 빚은 미래 세대가 갚을 빚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 돈은 문 대통령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소득세나 혹은 종부세 같은 국세로 감당해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혜택은 못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빚을 더 감당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해져 상위층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결국 저소득층에 고소득층이 소득이나 재산을 나눠주는 셈이 되죠. 대통령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 재분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재분배는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죠. 그 재산이 더러운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금금 전략에서 이룬 것이라면 남들보다 검소한 생활을 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죠. 당연히 부자들이 조세 저항이 심해질 겁니다. 그런 역차별 사회에서는 다들 할 수만 있다면 편법으로 절세를 하려고 듭니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구두선처럼 외우던 좌파들이 이율 배반에 빠진 겁니다. 어쨌든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하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태도는 지금 우리 정치판의 두 진영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거대 512조 예산을 재조정하자고 합니다. 솔직히 그 예산은 재조정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은 군데군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기반한 돈 퍼붓기 항목이 절비하니 말입니다. 게다가 SOC 예산도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이기심으로 필요 없이 늘어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거죠. 이런 불효불급한 예산을 다 모으면 김종인 위원장 말씀처럼 100조 원은 안 될지 몰라도 아마도 70조 정도는 될 거라는 게 예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채를 발행하기 전에 우선 예산 항목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국회의 의무죠. 지금 예산도 정부 부채가 60조 이상 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우리 정부 부채는 800조가 됩니다. 지난번 추경도 국채를 10조 늘린 것이었는데 또 빚을 낸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빚을 계속 내는 건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예산 중에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지 말해주길 바란다.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아이들 미래가 달린 교육비인지 아니면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건지 궁금하다. 선거를 앞두서니 통합당이 답변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공격입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습니다. 국회 수준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거짓말은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못을 박겠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공모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아층꾼이자 정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2부를 올려드리죠. 봄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